굿모닝입니다. 어, 어제 또 저녁에 늦게까지 공부하시고 또 아침에 일찍 나오시고 정말 수고 많으신데, 오늘은 어제 소개해드린 것처럼 경영자를 위한 강화학습과 최적화 문제 이해. 우리 경영 문제를 푸는 게 상당히 최적화 문제와 상당히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강화학습의 공부는 정말로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쪽에 이제 최근에 이제 또 많이 개발되고 크게 전문가도 많지 않은 편인데, 문제는 이제 이게 그렇다 보니까 조금 이론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있고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게 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조금 어떻든 긴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이 분야를 가르치는 우리 손민규 우리 박사님을 제가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손 박사님은 일본 큐슈 대학원에서 이제 공학 박사를 받고 우리 삼성전자 생산기술연구소에서 수석 연구원으로 계십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또 보면은 국내외 관련 분야 연구도 많이 하시고 논문도 많이 발표하시고 책도 아주 많이 발표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본래 이제 보면은 실전 딥러닝, 가장 쉬운 딥러닝, 정석으로 배우는 딥러닝, 딥러닝 쪽에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고, 또 기초부터 시작하는 강화학습, 신경망. 어떻든 우리 강화학습 쪽에서는 한국 최고의 전문가고 정말 이게 모시기 힘든 분이다. 이라고 작년에도 모셨고 또 원래도 연속해서 모십니다. 어쨌든 우리 손 박사님한테 최대한 쉽게 좀 설명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자, 잘 부탁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손민규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너무 여기 올 때마다 과대하게 소개를 해주셔서 부담이 상당히 큰데요. 지금 제가 강의를 막 다니다 보면은 처음 시작하고 20분이 제일 떨려요. 그래서 막 말도 버벅거리고 막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나아지는데요. 조금 양해해 주시고, 강화학습은 이제 알파고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유명해지기 시작했죠. 그 전까지는 딥러닝이었는데, 그런데 원래는 알파고의 기본 원리는 강화학습인데, 이상하게 딥러닝이 더 부각이 돼서 이제 더 발전을 하게 되고, 강화학습은 조금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사이드로 빠진 개념이 있지만, 진짜 인공지능 이쪽을 하려면은 일단 딥러닝도 중요하지만 강화학습이 꼭 필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강화학습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개념이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최대한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강의를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부담 없이 질문을 해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해드리고요. 강의 중에도 부담 없이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잠깐만요. 하고 먼저 윤리 강의인데요. AI 윤리 강의는 여러분들이 조금 문제가 많은 경우도 겪어 딥페이크라든가 가짜 얼굴 생성해서 가짜 뉴스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판단 능력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리. Hello, AI World. 안녕하세요, 여러분. 인공지능 윤리에 대해 알아볼까요? 잠깐만요. 방금 동영상을 하나 공유받았어요. 어머, 제 얼굴이네요. 저는 이런 영상을 찍은 적이 없는데요.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가짜 합성물이었군요. 이렇게
이렇게 딥페이크나 가짜 뉴스처럼 기술 발전에 따라 윤리적 문제들도 발생하게 됩니다. 다른 문제도 살펴볼까요? 수많은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있군요. 이때 특정 인종, 문화, 편견 등 편향적인 데이터만 학습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넌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니? 난 사람을 라고 생각해. 저런 인공지능이 사람들이 하는 나쁜 말을 배워버렸네요. 이런 실수를 하면 큰일 나겠죠? 또 다른 예시도 볼게요. 어쩌죠? 자율주행 자동차가 큰 사고를 낼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자율주행 자동차가 A, B 중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옳다고 보시나요? 둘 중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큰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참 어려운 문제네요. 이러한 문제들은 결국 사람이 인공지능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따라 선택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개발자 혼자만의 기준으로 인공지능의 선택 방향을 결정해버리면 큰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앞의 사례들처럼 인공지능으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을 살펴보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답니다. 똑똑하고 바른 인공지능 기술을 만드는 건 바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예. 인공지능이라는 윤리가 이제 어느 정도 시작이 되고 있는데 인공지능 윤리는 법으로 개정되기 인공지능 벌써 앞으로 나아가고 있고 기술은 발전하고 있는데 윤리는 아직까지 정립이 되지 않은 상태라서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윤리라기보다는 저는 인공지능을 만드는 법이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인공지능을 만드는 사람의 윤리가 제일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설계자 그러는데 이 인공지능의 설계자가 어떤 사고방식, 어떤 윤리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인공지능이 그 윤리관을 반영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나중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인공지능은 데이터가 제일 중요해요.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고 어떤 데이터를 학습하느냐에 따라서 이 인공지능이 가지는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게 바뀌게 되는데 한참 전에 이루다 같은 경우에는 남성 비하 문제, 여성 비하 문제 이런 걸 했는데 그걸 데이터로 수집할 때 그런 윤리 기준 없이 카카오톡이라든가 이런 데이터를 무작위로 다 수집해서 그 데이터 안에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를 확인을 안 한 결과로 그런 식으로 나왔고 그렇게 되는 거죠. 아까 좀 전에 나왔던 자동차 사고 문제도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런 문제는. 그러면은 이거를 판단을 할 때 운전자 한 명만 사고 나게 할 것인가? 자율주행 자동차가 아니면은 여기 차 안에 내 가족들이 다 타고 있어. 그러면 내 가족들을 살리고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킬 것인가? 이런 것도 다 어떤 인공지능을 만드는 사람의 윤리 기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니면 회사라든가.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일단 먼저 인공지능을 하기 전에 윤리관 이런 거에 대해서 회사라든가 그 사람이 어떤 방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 정의를 해놓고 그 다음에 어떤 데이터를 수집할 것인가 그거를 정의하는 게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나중에 그 시간이 좀 되면은 데이터 분석 프로세스에서 5가지가 있거든요. 문제 정의, 데이터 정의 수집, 그다음에 전처리, 그다음에 탐색, 그다음에 분석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 텐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문제 정의도 중요하지만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할 것인가 이걸 정의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은 이런 이제 수업 같은 데는 잘 안 나와요. 왜냐하면은 인공지능이란 무엇인가, 딥러닝이란 무엇인가, 최적화란 무엇인가 이렇게 대해서 그렇게 많이 나오지 이런 부분은 실제로 하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은 좀 수업에 없고 여러분들이 접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진행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수업에 먼저 어떤 식으로
수업을 강의를 진행을 할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업 개요는 제목은 강화학습과 최적화 문제의 이해입니다. 최적화는 여러분들 수업은 안 들으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최적화라는 거는 좀 이따가 슬라이드에도 나와요. 어떤 문제를 제한 조건이 있는 어떤 문제를 푸는 최대, 최소 이런 문제잖아요. 근데 이런 인공지능 같은 거는 그냥 기본 다 최적화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적화란 뭐냐? 개와 고양이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인공지능은 함수잖아요. 함수인데 어떤 함수가 가장 좋은 함수냐? 가장 좋다는 게 최적화라는 뜻이거든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게 가장 좋은가? 이런 것도 최적화 문제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요번 4시간 4번의 강의 동안 배우실 강화학습인데요. 그래서 경영자를 위한 강화학습과 최적화의 문제. 이거를 실전 위주로 해서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이제 크게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전체 상황을 다 아느냐, 부분적으로 아느냐, 모르느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강화학습이 문제를 풀어가는지 그거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수업 기호는 강화학습의 기본 개념과 핵심 알고리즘을 배우는데 두 번째로는 이제 인공지능, 신경망, 딥러닝은 제가 나중에 따로 이제 여쭤볼게요. 근데 수업 커리큘럼 보니까 딥러닝은 배운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는 딥러닝이 다른 개념으로 쓰입니다. 그 개나 고양이나 뭐 인공지능, 뭐 뭐지 이미지 탐색 이런 걸로가 아니고 함수 근사라는 펑션 어프렉시메이션이라는 도구로 배우거든요. 그래서 강화학습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딥러닝이 메인이 아니에요. 이 엄청난 딥러닝 알고리즘을 도구로 사용하는 알고리즘이 강화학습입니다. 좀 레벨 위라고 얘기를 해도 돼요. 여기서는. 그래서 강화학습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자, 알파고가 가장 유명하죠. 그러고 알파고가 장기, 바둑, 체스를 다 제패를 하고 은퇴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이제 그 장기 바둑 알고리즘인데요. 그걸 어떤 식으로 만들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외국에서 이제 많이 사용하는 틱택토라는 게임이 있어요. 동그라미 X로 세 개를 연속으로 그림에 이기는 사람들끼리 하면은 비기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알파고를 만들었는지 인공지능을 그거를 이제 마지막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 강화학습이 어떻게 인공지능 게임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되는지를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인공지능 분야의 알고리즘 이해가 되겠고요. 강화학습의 기본 요소 개념 습득, 뭐 상태, 행동, 상태 전이 확률, 보상, 수익, 정책 이런 기본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조금 다른 인공지능하고 다른 게 다른 인공지능은 백프로파게이션 알고리즘 이런 거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백프로파게이션 알고리즘이 메인 핵심 알고리즘이잖아요. 요거 하나만 있으면 레이어를 어떻게 처리를 하든지 뭐 액티베이션 펑션이라 가지고 렐로 함수를 쓰느냐 시그모이드 함수를 쓰느냐 이런 것도 있지만 하나만 되는데 얘는 기본 개념이 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오전 중에 설명을 드릴 예정이에요. 이게 두 번째로 중요해요. 그 다음에 가치 함수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상태 가치 함수, 행동 가치 함수 여기 난 써놨는데 그거에 가장 중요합니다. 강화학습이. 그래서 그것까지 오늘 오전에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핵심 알고리즘, 가치 함수를 이용해서 동적 계획법, 몬테카를로 시간차 방법 요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해가지고 뭐 확률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요거의 파생이기 때문에 요것만 알면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개에 대해서 이제 오늘 오후랑 다음 시간에 대해서 배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딥러닝이 왜 강학습에서 필요한가부터 시작해서 딥러닝의 기본 개념, 펑션 어프로시메이션에서 이미지 판별은 어떤 원리로 이루어지는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강학습하고 딥러닝을 이용을 해서 간단한 인공지능을 구현을 해볼 거예요. 이게 왜 이거를 선택을 했냐면은 이
개념을 확장시키면은 어떤 인공지능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제일 밑바닥에 있는 펀더멘탈, 기본 개념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공지능, 딥러닝도 백프로파게이션 하나만 알면은 겐이라든가 그런 거를 응용할 수 있는 분야잖아요. 근데 지금 책을 보면은 겐 이런 거부터 시작을 해서 밑바닥을 잘 이해 못하기 때문에 겐부터 시작한 사람은 그 케라스나 이런 걸 써가지고 레이어 이렇게 정리하고 그림 이렇게 듣는 법을 알지, 이게 문제가 생기면은 이 안을 파고들지를 못해요. 왜 이걸 조정을 하면은 무슨 원리로 이게 변하는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뭐든지 기본 원리를 알아야지 그 응용은 그 다음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각자의 뭐 자동차라든가 뭐 이런 각자의 분야에 맞춰서 하게 되는데 무조건 기본 원리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시간에 기본 원리 개념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고 확장은 그 다음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수업 방법은 뭐 이론 강의와 함께 예제, 그 간단한 미로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라고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강화학습을 자기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톤, 론, 요거는 이제 나중에 리포트로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재 및 참고 자료는 기초부터 시작하는 강화학습 신경망 알고리즘, 이 책에 대해서는 미리 받으셨다고 알고 있고, 제가 이게 어렵기 때문에 시간이 되시면은 한두 번 정도 읽어오셨으면 좋다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지금 수업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시간도 없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최대한 쉽게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가 방법은 출결 20점, 그 다음에 강의 내용 정리 50점, 리포트 30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출결은 여기 뭐 체크를 해주시니까 그거에 대해서 해가지고 뭐 한 번 빠지시면은 마이너스 1점, 이렇게 되면은 16점 정도 되겠죠. 많이 다 빠지셔도. 그래서 이거는 변별력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성적을 이렇게 매기다 보면은 이제 어떤 분은 막 C 드리고 이게 너무 편차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변별력, 더 전부 어느 정도는 성적을 받을 수 있게 들으셨으면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강의 내용 정리, 이게 제일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건데요. 이렇게 들으시면서 화면을 보시면서 계속 보시는 분도 있지만 키워드 이렇게 나오면은 노트 같은 거나 메모장이나 이렇게 정리를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그날 정리된 거를 끝나면은 파일이면 파일, 그러면 노트에다 정리를 하셨으면은 그 정리한 것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클래스룸에 올려주세요. 그날 한 거를. 끝나고 부랴부랴 하셔도 좋은데 바로바로 그날 했던 거를 해서 끝났을 때 한번 쭉 읽어보면 그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따로 시험이나 이런 건 없고 그날 한 내용에 대해서 다 바로 정리한 내용을 사진이나 파일 형태로 만들어서 클래스룸에 올려주시면은 제가 읽어보고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까지 이걸 이해해서 이거를 정리가 됐는지 그걸 판단을 해서 계속 다음 시간이라든가 다음 시간이라든가 해서 강의 내에서 이렇게 피드백을 하면서 정리할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보면은 막 어떤 분은 내용을 다 적으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뭐 키워드 이렇게 식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강의 내용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끝난 날 바로 보내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걸 해보니까 기간을 두면은 오늘 강의를 합니다. 그러면 오늘 밤에 올린 거는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많으니까 일주일 내내 봐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이제 커멘트도 예전에 다 달았는데 못 달 수도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금요일 날 토요일 날 하고 이걸 보는데 이 전주 거를 보내주시는 분이 있으면은 제가 체크를 못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당일날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50점. 이것도 다 하실 수 있겠죠? 수업만 들으셨으면.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가 있는데요. 리포트예요. 이 여러분들이 인공지능 시스템을 하나 머릿속으로 만드시면 돼요. 지금 각자 하시고 계시는 일하고 상관이 있는 게 가장 좋겠지만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상상 속에 나는 어떤 인공지능을 만들고 싶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뭘 할까요? 장기를 두는 인공지능을 만들고 싶어. 그러면은 입력은 뭐가 될까요? 여태까지 한 몇십 년 동안 투어 챔피언 결정전 이런 장기의 기보가 되겠죠. 시스템은 뭘로 만들까요? 입력이 이렇게 됐으면 시스템은 뭐 강화학습으로 만들 수도 있고 딥러닝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다른 알고리즘으로 만들 수 있어요. 이 입력을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서 어떤 핵심 알고리즘을 써가지고 이렇게 장기를 만들겠다. 이게 제일 쉬운 거고 각자의 회사 지난번에는 앙케이트 조사를 하시는 분에서는 이 앙케이트를 자연어 처리를 해가지고 거기서 핵심 키워드를 뽑아서 신제품을 개발하는 데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너무 길게 안 쓰셔도 됩니다. A4 용지 한 장 정도 빡빡하게 안 채우셔도 좋고요. 자기가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뭐 나르는 비행기도 좋죠. 아니면은 회사를 자율적으로 경영하는 경영자도 좋을 수 있고 여러분들의 상상을 하셔서 어떤 인공지능을 만들고 싶겠다. 이거를 적어주셔서 끝나는 다다음 주 금요일이 되겠죠. 그러면 다다음 주 금요일, 일요일까지 맞죠? 다다음 주 일요일이면은 하나, 둘, 셋, 네, 2일 날 끝나니까 3일까지 보내주시면은 제가 읽어보고 지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게 되면은 거의 최소한 A는 맞을 수 있으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빠짐없이 다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제일 중요한 거는 강의 제 내용 정리입니다. 이거는 쓰신 거를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리포트, 그 다음에 출결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혹시 이 강의 진행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없어요. 이제 코로나가 풀려가지고 되게 많이 오셨어요. 제가 작년에 할 때는 서너 분, 적게는 한 분하고 1대1로 강의를 해본 적도 있고 다 여기 화면에 계셔가지고 근데 오늘은 생각보다 되게 많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뭐 쌍방향 소통을 하면서 강의가 잘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네. 질문 있는데요. 예, 선생님. 예. 저는 이제 4기 윤계용이라고 합니다. 예. 근데 이제 뭐 교수님마다 스타일이 약간 다르시더라고요. 첫 교시에는 인터랙티브하게 하셔서 가지고 인터랙티브 했더니 두 번째 교수 이병헌 교수님은 그러지 마라 이렇게 논두다 얘기하셔가지고 당황했는데 교수님 스타일을 좀 먼저 말씀해 주시면 저희도 이제 거기에 응하도록 할 거고요. 뭐 그 평가하는 방식은 제가 이해했으니까 예를 들면 뭐 질문을 인터랙티브를 많이 하자 내지는 뭐 좀 적게 하자라든가 내 질문 나중에 하라든가 이런 거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그 상규 선배님들이 이제 전반기에 한번 콜랩까지 다 한번 도시고 파이썬도 공부하시고 오셔가지고 좀 적응이 잘 되시는 편인데 저희는 이제 다 경영자라든가 내지는 뭐 방송 국장 이렇게 하시다가 오셔가지고 이제 컴퓨터도 잘 모르는데 막 너무 세게 이게 가니까 조금 좀 어려운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저희도 이제 반 학기 정도 듣다 보니까 들은 얘기 또 듣게 돼가지고 이제 강화학습 정도는 레인포스먼트다 해가지고 이해는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 번씩은 좀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듣는 얘기를 또 듣고 하니까 이제 정리는 되는데 이게 잘 주소가 안 돼 있는 어드레싱이 안 돼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강화학습이 뭐 딥러닝과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지 또 조금 더 3기 선배님들은 또 사실 또 이제 현재 있는 최근에 있는 트렌드 뭐 트랜스포머라든가 어텐션 모델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을 수 있고 실제로 최근 나온 뭐 거대 AI들은 또 로직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또 핫한 주제인데 그런 거에 대한 관심 있는 분도 있을 수 있고 같은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 좀 인터랙티브하게 한번 물어봐 주시면 저희가 이제 책을 충분히 한번 저도 아마 반 정도는 봤는데 너무 어렵긴 하더라고요. 저도 비전공자여가지고 굉장히 좋은 책이긴 한데 일단 책을 또 공부 열심히 할 테니까 일단 전반적으로 좀 저희의 상황에 맞춰가지고 인터랙티브하게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예. 이게 강의가 타겟이 달라요. 학생하고 요 MBA하고는 좀 타겟이 달라요. 학생들은 식을 다 외워야 되고 이걸 풀을 줄 알아야 되고 파이썬 프로그램도 짜와야 돼요. 기본 코드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책에는 3 곱하기 3 미로가 되잖아요. 그러면 5 곱하기 5 미로를 만들어서 코드가 그러면은 이 코드를 이용하지만 조금씩 수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 이해를 하고. 근데 그 학생들은 이제 실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기본에서 프로그램을 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요 강의는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경제도 계시는 분이고 어느 정도 매니지를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매니지를 하시는 분들은 전체적으로 다 이해를 하고 핵심을 그래서 제가 기본이 중요하다는 게 말씀드리는 게 이 핵심을 알아야지 핀포인트로 가이드를 지정하고 리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 근데 너무 마이크로 매니지먼트를 해서 야, 씨, 지금 이게 코드가 이게 뭐냐 이게 뭐 여기서는 A를 써야 되지 않냐 막 이런 식으로는 하실 필요도 없고 그거는 밑에 유능한 사람들이 다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볼 수 있게끔 제가 이제 정의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이 과정에서는 파이썬 코드는 거의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코드 레벨로는 그냥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드리는 레벨이고 마지막에 이제 4교시 네 번째 시간 때 그 틱택토 게임은 콜앱에서 실행을 할 수 있게끔 제가 나중에 코드를 공유를 해드리면은 그거 가지고 아 이런 게임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 인공지능이 이렇게 멍청할 수도 있구나 그렇게도 이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깊게 제가 수위는 조절을 할 건데 식은 이렇게 해서 펼쳐는 드릴 거예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 근데 아 이런 식으로 이걸 왜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를 알아야지 이게 RT 플러스 1인데 여기가 T 플러스 2가 이런 식으로 돼서 이것까지 머릿속에는 안 들었을 되고 그냥 개념적으로 그렇게는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인터랙션은 궁금하신 거는 질문 언제든지 해주셔도 됩니다. 그거는 흐름을 끊는 게 아니고 계속 그게 해소가 돼야지 앞으로 진행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부담 없이 질문은 해주셔도 됩니다. 예. 그리고 제가 아까 이력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요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요 부분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딥러닝은 제가 일본에서 큐슈 대학교에 한국에서 명지대학교 전기공학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강전, 발전소 막 이런 걸 하다가 일본 큐슈 대학교로 넘어가면서 인텔리전스 연구실로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핫한 게 뉴럴 네트워크, 유전적 알고리즘, 그다음에 퍼지 알고리즘. 퍼지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옛날에 퍼지 세탁기 막 이런 거 되게 했는데 그 세 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배웠어요. 그때 이제 이 세 개가 제일 핵심 알고리즘인데 지금은 퍼지가 이제 사라졌고 두 개가 남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강학습을 박사 논문으로 정하면서 이제 3대 알고리즘을 다 배워가지고 일단 딥러닝은 제가 기본은 다 압니다. 왜냐면은 딥러닝 이 백프로파게이션을 2단 그 이제 중간층 하나짜리 백프로파게이션을 이제 미분식으로 해가지고 풀어놓은 거 있거든요. 그거를 제가 한 달 동안 그거를 다 연습장에 계속 썼어요. 왜냐면은 이게 아무리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C로 다 짜야 됐거든요. 그래서 그걸 짜면서 아 이게 이런 식으로 됐구나. 그래서 딥러닝의 그 원리는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러고 이제 데이터 분석은 학교에서는 이제 강화학습을 해서 미로 찾기 이런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 다음에 소니 반도체, 소니에 입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 공정에서 이제 반도체 설비가 반도체를 이렇게 찍잖아요. 그러면 살짝 어긋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피드백 제어를 하기 위해서 여러 공정에 대해서 피드백 제어라든가 이런 걸 알고리즘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하면서 이제 산업체 같은 경우에는 보수적이기 때문에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잘 쓸 수 없습니다. 쓸 수는 있어요. 근데 왜냐면은 이게 100% 보증이 안 되면은 책임 소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도입이 늦죠. 그래서 제일 늦는 게 제조업이 제일 늦습니다. 그래서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빨리빨리 샥 나간 거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통계랑 데이터 분석하는 거를 소니 반도체에서 배우면서 일단 알고리즘을 많이 배웠고 그 다음에 강사로 이제 데이터 분석 강사로 해가지고 전국에 일본 전국에 소니 계열사 돌아다니면서 품질 강의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 테크닉
데이터 분석을 어떤 식으로 할까.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전에 설명드렸던 데이터 분석의 제일 중요한 프로세스는 이건데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이제 경험 쌓은 거 그게 돼요. 그래서 요거랑 데이터 해석학 입문 요 책도 두 개를 할 수 있는 게 제가 이제 이쪽으로 해서 그러고 나서 삼성에 왔습니다. 삼성에 와서도 똑같은 데이터 분석을 하고 알고리즘도 만들고 그다음에 강의도 데이터 분석 강의도 하고 그래서 제 책이 요 데이터 분석을 떠받치는 수학 이게 소니에서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강의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삼성에서도 똑같이 하고 이게 회사는 간단해서 요 안에 있는 알고리즘 두 개, 세 개만 알면은 웬만한 건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요 안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게 있으면은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리고 요 밖에 거는 뭐 같이 생각을 하시면서 아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강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예전에 처음 했을 때는 정말 빡빡하게 했어요. 이 책 안에 있는 내용을 다 설명을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 내용 다 설명을 하고 1시간 30분 하고 1시간에서 1시간 30분 하고 10분 쉬고 이렇게 했더니 이게 정리도 어렵고 너무 빡빡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여유를 가지고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하고 쉬는 시간은 한 20분 정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정리도 하고 화장실도 갔다 오고 그 안에서 또 이제 그 20분 사이에 질문해 주시는 분들도 많고 그게 또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쉬는 시간은 휴식 시간은 한 20분 정도는 제가 고정적으로 해서 그 안에서 뭐 볼일 보시고 궁금한 거 아니면 다른 얘기 회사에서 지난번에는 회사에서 이제 어려운 문제 회사에서 다른 프로젝트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가 구체 필요한지 모르겠다 해서 그 부분을 계속 쉬는 시간마다 하는 내용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을 여러분들께서 활용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과제 소개는 이렇게 지금 여기 지금 이쪽에 보면은 채팅창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쪽만 보기 때문에 이쪽은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혹시 채팅창에 뭐가 있으면 저한테 말려주셔야 되고 가끔 이런 식으로 보면서 온라인으로 오신 분 중에서는 계속 메시지로 남겨주시면 이렇게 보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처음에 오전에는 가볍게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건데요. 자, 경영자를 위한 강학습과 최적화 문제에 의해 여러분들은 경영자, 과장님, 부장님, 매니저급입니다. 그러면은 이 지금 강의를 들었을 때 전체적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 설명을 드릴 거지만 위에서 바라보세요. 얘가 얘를 왜 하는지 그거부터 하고 이해가 안 되면은 질문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 과제는 제 책에 이제 책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 분석 책이랑 요 책이 있어요. 첫 번째 데이터 분석 책은 범고래. 그래서 그거는 저희 집 애들이 범고래를 좋아해가지고 표지를 범고래로 했었고 두 번째 가재잖아요. 가재는 누가 또 회사 동료가 가재를 한 마리 키우라고 줬어요. 마침 그래서 이 표지가 가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창 키우다가 얘는 가재는 탈피를 하면서 많이 죽더라고요. 이게 이제 키우는 애들이 죽으면은 마음이 안 좋아요. 처음에는 막 애들이 꼬맹이였으니까 막 울고불고 하면서 이렇게 묻어주고 원래 묻으면 안 되는데 묻어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한참 안 키우다가 다시 키우자 그래가지고 가재 카페에 들어서 막 20마리를 사서 회사에 하고 나눠서 이렇게 4마리를 키웠는데 이제 저는 새끼를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4마리를 했는데 마침 이렇게 크면서 이제 암컷 2마리, 수컷 2마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 마리가 죽고 암컷 2마리, 수컷 1마리였는데 수컷이 탈출을 했어요. 어항에서. 아니다. 암컷이 1마리가 탈출을 했어요. 그래서 암컷, 수컷 1마리가 딱 좋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키웠는데 이게 어느 날 이게 얘네들은 동족 포식을 해요. 서로 잡아먹습니다. 근데 탈피를 하면 이제 껍데기가 연해지거든요. 힘이 없고 그때를 이제 노려서 이렇게 잡아먹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칸막이를 이렇게 쳐놔요. 그러면 절대로 만날 수도 없잖아요. 근데 어느 날 얘가 임신을 한 거예요. 알을 뵌 거예요. 도대체 언제? 그래가지고 한 건 좋은데 알을 다 털어버려. 이게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 털어버리더라고요. 털어버렸는데
이게 이렇게 해서 아 이게 이상하다 해서 이렇게 봤더니 알고 보니까 얘가 순놈인 줄 알았는데 암놈이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그러니까 가재도 어떻게 상상 임신 뭐 이런 거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지금 그래서 집에 지금 암놈 2마리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순놈이랑 한 마리를 바꿔야 되는데 한 놈이 죽어야지 이게 바꿔가지고 새끼를 봐야 되는데 이게 여태까지는 그냥 이 가재에 대한 잡담이었고요. 자, 이렇게 이상한 소리도 하면서 강의는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아젠다인데요. 인공지능이란 무엇인가? 맨 처음에 이제 인공지능이란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 인공지능의 정의는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인공지능이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강화학습에 대해서 전반적인 강화학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딥러닝, 강화학습을 이 도구로 사용하는 딥러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만들기. 인공지능 만들기 그 알파고도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훌륭한 GPU 이런 것만 있으면은 시간하고 GPU만 있으면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없어가지고 최고 간단한 걸 뭐냐 생각을 해봤을 때 오목도 어렵습니다. 이거 제가 이 책이랑 뭐든지 다 이 노트북으로 썼거든요. 근데 제일 간단한 게 만들 수 있게 뭘까 했을 때 틱택토라고 있어요. 제가 가끔 잠깐만요. 아, 이게 나오는구나. 저는 이 칠판에 쓰는 거를 좋아해가지고 칠판에다 많이 쓸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으로 잘 보겠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보고 싶으면은 이제 집에 계신 분들은 오시면은 더 좋고요. 그래서 틱택토라는 거는 이렇게 제가 돌릴게요. 이렇게 해서 틱택토라는 거는 여기 우물정자는 요 9개에다가 동그라미 X 동그라미 이렇게 해가지고 순서대로 해서 먼저 3개를 쓰는 이기는 이런 게임이에요. 외국에서는 되게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안 하죠. 근데 이게 왜 유명하냐면은 강학습 교과서에 이 게임이 예제로 처음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만들 때 이 틱택토를 하는 인공지능을 만드는 그래서 최고 간단하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데이터만 늘려서 딥러닝만 확대시키면은 그게 알파고가 되고 장기도 그렇게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공지능인데요. 자, 인공지능이란 뭘까요? 여기 간단하게 정의를 설명해 놨습니다. 지능이라는 거는 인간의 지적 능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탐정 수사 막 있고 추론하는 생각하고 추론할 수 있는 추론 능력이 되겠고 배우고 배우는 거죠. 배우고 생각하고 이해하는 학습 능력.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건 이렇게 해결해야 돼. 여기서는 이렇게 해야지 하는 문제에 대처하는 합리적인 지적 활동 능력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 추론 학습 활동 이런 걸 다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인식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이 이게 지능입니다. 자, 그러면 인공지능은 뭘까요? Artificial Intelligence잖아요. 인공적으로 만든 지능이에요. 그러니까 옆에서 말한 추론 능력, 학습 능력, 지적 활동 능력, 그리고 이런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능력 이것들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한 기술을 말합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이 아니어도 되는데 컴퓨터 프로그램밖에 없겠죠. 뭐 FRPG 뭐 이런 회로로도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좀 더 커졌어요. 예전에는 이제 프로그램만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지능을 인공적으로 구현하는 방법론, 이 알고리즘 같은 걸 얘기를 하겠죠. 알고리즘 같은 것도 인공지능이 되겠고 그다음에 이 실현 가능성을 연구하는 과학 분야 이런 모든 걸 다 통틀어서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걸 다 통틀어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됐다. 자, 여기서 한 3분만 정도만 각자 생각하는 인공지능이 어떤 건지
좀 설명을 들었으면 하는데요. 저한테 처음 인사해 주신 김진태님, 저 마이크 있으시죠? 인공지능이란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인간이 수행하는 그 기능을 모방하는 컴퓨터 정도? 사람이 하는? 네, 사람이 하는 행동들을 모방하는, 네. 그러면은 로봇 이런 거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사람이 하는 어떤 거를? 뭐 아까 설명 주셨던 뭐 인지, 추론, 판단 등의 생각도 물론이고 방금 말씀 주셨던 로봇도 산업용 로봇도 포함이 된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광의의 의미로 치면. 네. 자, 옆에 인공지능이 어떤 게 인공지능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생각할 때 인공지능은 사람이 이제 그 뭔가를 이제 계산하고 그 이제 추론하고 할 때 되게 복잡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대신하게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계산을 할 수는 있는데 그게 양이 좀 많아지거나 복잡해지면은 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런 것들을 대신해 줄 만한 거를 좀 찾다가 가장 효과적인 거를 좀 찾은 게 인공지능이 아닌가 이런 조금 생각합니다. 보조적인 도구로. 네네. 예. 자, 뒤에 분. 제가 생각하는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지금 인간의 능력을 활용해서 어떤 효율성이라든지 생산성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거를 일단은 만들어낼 수 있다면 프로그램으로 그게 인공지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여기 다 나왔는데요.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거, 사람을 보조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이게 다 인공지능이죠. 이제 이 인공지능은 예전에는 뭔가 특별한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일반적으로 뭐 인공지능 시대가 됐으니까 지금은 완전히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시대라고 하잖아요. 인공지능이 다 옆에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 인공지능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터미네이터 인공지능이죠. 로봇이죠. 그래서 이 터미네이터 1에 저는 예전에 9시 명화극장 막 그런 거 했었잖아요. 그때 터미네이터 마지막 편에 얘가 막 다리도 없고 막 한데 이렇게 하면서 너무 무서웠어요. 이게 그러면서 인상도 없고 2에서 이제 액체 터미네이터가 나오면서 야, 이 2가 이렇게 재밌을 수 있는 영화 처음이다 그랬는데 이게 인공지능 스스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아까 준태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기능을 다 하는 이게 인공지능이 있고 그 다음에 바이센티널맨 얘는 이 영화 아시는 분 계시나요? 이 영화는 이제 처음에 그 양산형 로봇입니다. 얘가 양산형 로봇이라 해가지고 다 팠는데 얘가 불량품이에요. 근데 불량품인데 좋은 쪽으로 불량품이어가지고 창조적인 능력을 가진 불량품이에요. 그래서 다른 로봇은 이제 집안일만 막 하는데 얘는 조각을 해가지고 너무 조각을 잘해서 이게 이제 물건을 팔기 시작했어요. 이 주인이 좀 열려있던 사람이라서 얘가 판에서 번 돈은 얘 돈이니까 얘 계좌를 만들어서 얘한테 계속 줍니다. 이제 시대가 이제 그래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기술을 발전을 해요. 이제 사회가 발전을 하면서 얘는 처음엔 로봇이었는데 얘 꿈이 이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먼저 개발한 사람들이 이렇게 쫓아가면서 이제 장기라든가 피라든가 이런 걸 부분적으로 계속 사람으로 바꿔갑니다. 그러면서 뇌는 처음부터 인공지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람으로 이제 부품을 바꿔가는데 처음에 이제 한번 윤리위원회에 심사를 하는데 사람으로 인정을 해달라. 그랬을 때는 이제 거의 다 사람이 됐었는데 거기서 인정을 안 해줘요. 로봇이라. 근데 얘가 이제 주인의 딸과 손녀 이렇게 3대를 같이 살면서 하는데 이제 손녀랑 사랑에 빠져가지고 둘이 이제 결혼 같은 거 하면서 같이 살게 돼요. 그래서 이제 거의 모든 몸들을 다 사람처럼 다 바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얘도 이제 사람처럼 바꿨으니까 죽잖아요. 죽기 전에 다시 한번 윤리위원회가 열려요. 그래서 그 윤리위원회에서 너를 사람으로 인정한다. 그 인정을 받고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이 되는 인공지능 얘기고요. 그 다음에 C3PO 유명하죠. 스타워즈에서 말 엄청 많은 이게 천재죠. 막 천재라고 해야 되나? 뭐 기계적으로
별개 1000개의 언어를 막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되고 그 다음에 전격 제트 작전의 키트 얘는 이 셋과 다른 게 뭘까요? 그렇죠. 단지 사람의 형태는 아닌데 말도 하고 농담도 하고 스스로 운전도 하고 다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이 있어요. 그 이쪽에 보면은 넷플릭스, 아마존, 월마트, 페이스북 이런 이런 그 뭐냐 회사들인데 이런 데서는 어떤 인공지능을 쓸까요? 뭐 추천 프로그램이 될 수 있죠.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요즘에 뭐 핸드폰으로 무릎 보호대나 뭐 이런 거 파스 같은 거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막 어느 사이트를 가도 막 배너 같은 게 막 뜨잖아요. 이게 뭐 나를 감시하나 싶을 정도로 그런 치도 이런 거는 다 이제 사람들의 그 정보를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추천을 하게 되죠. 추천 시스템 제일 유명했던 게 넷플릭스. 그래서 영화 추천하는데 상금도 걸었고 그 다음에 아마존이 제일 유명했죠. 그래서 추천 시스템도 되게 재밌습니다. 배워두면은 이게 앞으로는 요 알고리즘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예전에는 그 간단한 알고리즘을 썼는데 딥러닝도 써가지고 그렇게 해서 추천을 많이 하거든요. 저희 회사에서도 예를 들어서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생산 조건 같은 거 이런 게 이제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경우의 수가 많아지잖아요. 그럼 이걸 다 실험을 할 수 없어요. 예전에는 DOE라 그래가지고 DOE 학습계획법 뭐였지? DOE라 해가지고 이 조건에 맞는 표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그걸 조건에 맞게 레시피를 만들어서 실험을 해서 결과를 얻고 그거에 이제 안 된 실험에 대해서 중요한 인재를 찾는 실험계획법 실험계획법 했는데 요즘에는 그 결과를 가지고 딥러닝이라 이런 데다 학습을 시켜요. 그래서 내가 어떤 원하는 정보를 찾고 싶어. 반도체 같은 경우는 좀 더 이 막 두께를 늘리고 싶어. 이 폭을 안 줄이면서 깊이를 하고 싶어 하는 조건을 넣어주면은 얘가 탐색을 해가지고 그 안에서 그 레시피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걸 해서 해보고 비슷해. 그러면 여기서 다시 그걸 바꿔 이런 식으로 바꾸거든요. 그래서 이 추천 시스템이 이제 앞으로는 좀 더 많이 발전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로봇 청소기가 있습니다. 로봇 청소기 이런 애들은 요즘엔 이제 제가 예전에 히다치 면접을 갔을 때 히다치에서 로봇 청소기 이걸 한참 개발을 했어요. 그때 이제 막 슬램이나 이런 알고리즘을 써가면서 방에 대한 맵을 쫙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이 방바닥을 닦아야지 가로로 닦냐 벽부터 닦아가지고 이렇게 닦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알고리즘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로봇 청소기에도 요즘에 샤오미가 그렇게 잘 닦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로봇 청소기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폐렴이라든가 암이라든가 이런 거 이제 뭐 이미지 인식이 너무 잘 돼 있으니까 이런 건 금방 어느 뉴스만 봐도 어느 병원의 학회만 봐도 요즘엔 CNN으로 암 진단 이런 걸 할 수 있게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실용화는 안 되고 보조적인 도구로 사용을 하고 있죠. 왜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히 사람의 목숨이 걸려있는 이거는 오진이 높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정확성을 가질 때까지 얘네들이 개발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분야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전문의의 보조용으로. 그래서 의사분들이 바쁘니까 환자들 데이터를 많이 자세하게 못 보고 그러니까 1차적으로 필터링을 예로 하고 그 다음에 암이다 그런 애들을 다시 하거나 암이 아니다 이런 애들 중에서 다시 뽑아내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알파고입니다. 이 알파고가 나왔을 때 서로 시합을 한다고 했을 때 알파고가 이긴다고 예상한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도 무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10에 171승? 이 경우의 수가. 이 인공지능 이런 강화학습 할 때는 그 상태 공간이라고 그러거든요. 경우의 수를 얘기하죠. 10에 171승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를 메모리로 다 하려면은 지구상의 모든 컴퓨터를 다 연결을 해도 저장을 못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정복이 안 될 거라 했는데 그게 이제 GPU, 엔비디아의 GPU랑 CPU의 발전, 램의 발전 이런 거를 간과했던 거죠. 그게 이제 된 겁니다. 이런 알고리즘은 2000년대
다 나와 있었어요. 이 알파고 알고리즘이 좀 이제 오늘 이번에 강화스 배우면서 아시겠지만 틱택토 이런 거 하시면서 아시겠지만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단지 구현을 못했던 게 하드웨어 때문에 구현을 못했어요. 이게 제가 박사 논문을 쓸 때 20 곱하기 20 이 실수 공간에서 로봇가 이렇게 컴퓨터상에서 탐색을 하는데 이게 시뮬레이션을 해서 결과를 얻는데 한 달이 걸렸거든요. 윈도우 2000 서버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돌리는데 그런데 이 틱택도 이거 구현하는데 이 컴퓨터로 4시간인가 걸렸어요. 그때 그 워크스테이션보다 이게 훨씬 더 빠른 거죠. 근데 지금 2080이나 이런 걸로는 1시간이면 그냥 후딱 만들어내는 거죠. 개고양이 시스템 그거 만드는데 막 한 달 넘게 걸립니다. 그 데이터만 학습시키는데. 근데 지금은 케라스 내가 해보신 들 있잖아요. 10분, 20분이면 그냥 뚝딱뚝딱 되잖아요. 엠니스트 데이터 뚝딱뚝딱 되고 그게 다 기술의 발전. 그것 덕분에 아 이게 되는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알았죠. 이제 완전히 가까워졌다. 이제 인공지능의 역사는 그 딥러닝 할 때 제가 따로 이제 소개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에 이제 요 선의 주석 달기 이게 되나? 이렇게 나눠서 얘하고 얘의 차이가 뭘까요? 뭐겠습니까? 마이크. 왼쪽은 뭐 강한 인공지능, 오른쪽은 약한 인공지능 같은데요. 이거 뭔가 앞에서 배우시는 단어까지 정확하게 맞습니다. 여기가 강인공지능, 약인공지능. 아까 말씀하신 모든 거를 다 하는 인공지능과 사람의 보조적 능력, 잘하는 것만 더 잘할 수 있게 만든 그런 인공지능이 되겠죠. 이런 인공지능 잠깐만 지우기 모든 드로잉 지우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래 생각하는 인공지능은 강인공지능이죠. 지능 자체를 구현해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이게 실현이 될까요? 뭔가 무섭긴 한데 실현이 됐으면 좋겠지만 뭔가 아직까지 아쉬운 뭔가 있죠. 이게 저는 그냥 뭔가 알고리즘이 하나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DOE 맞습니다. 그 알고리즘이 하나 더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있는 알고리즘 말고 이 감성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오른쪽 게 약인공지능입니다. 인간이 일을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보조 역할을 하거나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만든 인공지능.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오른쪽에 약인공지능이 좀 더 많이 발전을 하고 있어요. 뭐 분류기 뭐 이런 식으로. 하지만 점점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좀 걸리고 좀 더 기술 개발이 필요하게 된 거죠. 자, 인공지능 관련 분야입니다. 이렇게 데이터 마이닝이 있고 데이터에서 뽑은 것 정보를 뽑아낸 데이터 마이닝이 있고 통계, 패턴 인식, 뉴로 컴퓨팅, 머신 러닝이 있고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요 그래프가 있는데 AI가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AI를 이렇게 표현한다고 해도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런 분류는 이제 의미가 없어졌어요. 예전에는 머신러닝 위에 AI가 있었지만 그 딥러닝, 강학습 그 이후로는 모든 학과가 다 인공지능을 하게 됩니다. 통계학과에서도 인공지능을 해요. 물리학과에서도 인공지능을 하고 예전에 무슨 2000년대 초인가 일본에서 제가 있을 때 갑자기 모든 학과에다 시스템 엔지니어링이라는 단어를 다 붙여가지고 화학 시스템 엔지니어링 이런 식으로 이제 유행을 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모든 학과에서 다 인공지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인공지능의 그 구분은 의미가 없어지면서 모든 걸 다 인공지능은 포함을 하게 됩니다. 이 인공지능 엔비디아의 그 인공지능 역사 그래프인데요. 인공지능은 1940년대부터 시작을 했다고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80년대에 머신러닝이 발전하고 2010년도에 딥러닝이 발전을 했다. 이게 이제 힌튼이 그 딥러닝을 처음 써서 개 고양이를 그 인식기를 개발했던 이유인데요. 이 딥러닝의 원래 이름은 뉴럴 네트워크죠. 신경망은 이때부터 이제 1940년대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단지 이름이 딥러닝으로 바뀐 거고요. 그거 다 아셨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잠깐만요. 마우스. 인공지능은 그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모든 관련 분야를 다 포함하게 됩니다. 이제는 이게 틀렸다고 아무도 말할 수 없죠. 그냥 다 넣으면 되는 거예요. 데이터를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여러분들의 정보나 지식 이런 거를 뭐든지 쌓을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전문가 시스템. 한동안 80년대 초에 전문가 시스템이 유행을 했습니다. 그냥 뭐 약국대가 이프된 룰로 해가지고 어떤 전문가의 노하우를 이렇게 다 집어넣고 그 사람이 없거나 그 사람이 하던 일을 대신할 수 있도록 만든 거죠. 그 다음에 머신러닝이 있어요. 머신러닝인데 머신러닝은 기계를 학습시키는 단계입니다. 이게 제일 이제 인공지능에 많이 사용이 되는 거고, 강화학습도 요 카테고리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따 이거는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로보틱스, 로봇 제어라든가 뭐 설계 이런 분야에 관련이 있는 정보가 되겠고, 자연어 처리. 얘도 예전에는 이제 형태소 이런 것만 구분을 해서 인공지능 학습을 많이 시켰는데, 뭐 OPT3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딥러닝이 발전을 하면서 갑자기 자연어 처리도 엄청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장도 만들어내고 가짜 뉴스도 만들어내고 이런 식으로 발전을 많이 하게 되죠. 그리고 딥러닝이 가장 발전시킨 분야가 컴퓨터 비전이죠. 사람 인식 뭐 이런 거 다 하고, 테슬라에서는 라이더를 안 쓰고 카메라 8대 가지고 자율주행을 만들잖아요. 이런 것도 다 이 컴퓨터 비전이 발전했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확률 통계. 이게 인공지능이냐? 예전에는 이제 싫어했어요. 확률 통계대로 굳거나 유구한 역사가 있었어요. 인공지능은 이제 자라나는 새싹이었고, 확률 통계는 인공지능은 그렇게 그러니까 얘네들은 우리는 격이 달러 이랬죠. 근데 갑자기 인공지능이 확 뜨니까 인공지능도 우리 거야. 이제 PCA라는 주성분 분석이라는 알고리즘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얘네는 주성분 분석은 이제 차원을 축소해가지고 데이터의 정보량이 너무 많아요. 이거는 데이터 처리가 어렵거든요. 필요 없는 정보를 줄이면서 이제 압축시키는 방법론인데, 이거를 이제 확률 통계 이런 데서 많이 썼는데, 인공지능에서도 이거 PCA는 우리 거야. 이제 알고리즘을 서로 공유를 하게 돼요. 옛날에 선을 딱 나눠서 그런 식으로 해서 확률 통계도 여기 들어가고 돼요. 그리고 최적화도 이쪽입니다. 좀 이제 인공지능이 최적화가 있고 요 이외에도 많이 있는데, 최적화가 뭘까요? 최적화는 제약 조건이 있든 없든 대부분의 상황은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제약 조건이 있는 상황에서 목적 함수의 최대치, 나의 목적. 아까 잠깐 설명드렸는데 인공지능은 함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목적 함수의 최대치와 최소치를 찾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말이 들어있으면 다 제약 조건이 최대의 효과, 최소의 비용, 최적의 선택. 회사에서는 이런 거 많이 쓰죠. 야, 생산량을 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손실을 최소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마케팅 비용을 최소로 하고 싶어. 원료를 진짜 조금 쓰고 싶어. 우리도 일반적으로도 많이 사용을 해요. 우리가 물건을 구입할 때 얼마나 많이 쓸까? 뭐 AS는 얼마나 돼? 그래서 가격이 얼마 써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새 거 많이 안 쓰고 뭐 당근이라든가 이런 데서 할 때도 당근에서도 가격을 비교를 합니다. 저도 요즘에 이제 제가 오락을 많이 해요. 그냥 플레이스테이션 오락을 많이. 저는 원래 오락실을 많이 다녔습니다. 한국에서. 그래서 스트리트 파이터 홍대 앞에 초원 오락실이라고 있었어요. 2000년 제가 92학번입니다. 그래서 93년도에 홍대 앞에 초원 오락실이라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스트리트 파이터 준 챔피언이었던 그런 했거든요. 그래서 막 많이 했는데 일본에 넘어가니까 얘네들은 오락실을 안 하고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플레이스테이션이나 닌텐도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거기는 게임기가 별로 없고 막 이상한 게임기 많아서 그래서 이제 오락은 게임기로 해야지 이런 주의로 바뀌었어요.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오락실이 없잖아요, 별로. 그래서 요즘에도 가끔 이제 플레이스테이션 5 사가지고 오락을 많이 하거든요. 주말이나 이럴 때. 그래서 애들한테도 핸드폰 게임은 안 시키고 플레이스테이션을 시켜줘요. 그래서 뭐 저는 폭력적인 게임을 좋아하는데 몬스터 헌터 막 이런 칼싸움 해가지고 막 죽이고 피가 튀고 막 이런 걸 좋아하는데 애들한테는 아직까지는 안 되니까 중학교 2학년이랑 초등학교 6학년이거든요. 그래서 마인크래프트라든가 아니면 둘이서 협동해서 뭘 할 수 있는 게임 일단 그래서 오락은 게임기로 하는 거다 이런 걸 일단 주입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뭘 게임을 하나 사야 되는데 이게 안 맞으면 참 다시 팔아야 되니까 당근에서 막 가격 비교 할 때 어떤 게 나한테 제일 맞냐 이런 거죠. 거리 우리 집에서 얼마나 가까운 거리에서 싸게 직거래로 할 수 있나 이런 것도 최적화 문제가 되겠죠. 기업 어떤 물건을 얼마나 생산할까. 엘리베이터가 세 대 있습니다. 제일 멍청한 엘리베이터 까요? 그 백화점 가잖아요. 그럼 백화점 가면 세 대가 있는데 세 대가 다 같이 올라가요. 나 지하 1층에 있는데 다 4층, 5층, 6층에서 올라가. 그거 다 같이 내려와. 얘네들이 이렇게 움직였으면 좋겠는데 절대 그렇게 안 하죠. 뭐 피해 법칙인지 어쩐지. 이런 것도 이제 엘리베이터를 지능화시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침에 출근 시간이 되면은 얘네들의 학습 효과, 나중에 이제 하는데 학습 효과가 있어서 아침이면은 출근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면은 되도록이면은 1층에 비어 있을 때 1층으로 내려보내는 게 낫겠지. 그리고 퇴근 시간이 되면은 각 층에 중간으로 배치를 시켜 놓는 게 사람들 대기 시간이 적겠지. 이런 식으로 엘리베이터도 최적화를 시킬 수 있겠죠. 이 중에서 이제 최적화를 시킬 수 있는 알고리즘의 하나가 강화학습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됩니다. 또 웹하는 문제. 이게 제일 유명하죠. 이 답이 안 나는 어떤 한 군데만 가고 싶어. 그런데 최소 거리로 한 군데만 가고 싶어 이런 거. 아니면은 여기 이제 단열재의 두께와 비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설치비가 이렇게 나오고 연료비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뭐 이게 수요 공급 곡선 옛날에 이런 것도 많이 배우긴 했지만 최고 좋은 거는 이 부분이 되겠죠. 하지만 이게 최적화일까요? 기업적인 측면에서는 여기가 최적화가 될 수도 있죠. 기업은 소비자가 연료비를 얼마 쓰든 상관없죠. 요거야 먹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윤리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여기가 최적이 되는 거고. 이런 게 이제 목적에 따라서 다 달라진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인공지능도 많이 배웠고 딥러닝 같은 것도 많이 배웠어요. 최적화. 뭘 할 때 뭐든지 다 함수 형태로 정의가 돼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자, 제일 간단한 거는 이렇게 1차 함수로 정의가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없겠죠. 세상에. 하지만 어떤 문제를 생각할 때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는 1차 함수라면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돼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최소한의 좋은 걸 찾는다 그러면 이 바닥에 있는 놈을 찾는 게 되겠죠. 그러면 최대의 효과 같으면은 이런 그래프에서 여기가 될 수 있겠고. 자, 좀 더 변수가 많아졌어요. 2차원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는 이런 함수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최소의 비용을 선택을 해야 돼. 그러면은 여기서 y 값이 제일 낮은 놈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이 x, y 예를 들어서 당근을 할 수 있는 거리, 우리 집하고 가까운 거리와 그 다음에 뭐가 될까요? 비용이 되겠죠. 얘는 최대의 효과를 뽑을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이제 전환이 돼야 돼요. 인공지능이라든지 데이터 분석 같은 거 하는데 뭐든지 내가 푸는 문제는 그냥 문제가 아니고 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고 그게 기본입니다. 인공지능.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건지 2차원 이제 3차원 이상으로 가면 그래프는 안 그려지겠죠. 하지만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거기서
내가 푸는 문제는 막 이런 문제야. 보이시나요? 화면에 이게 지금 그 뭐지?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 화면 이거 지금 보이세요? 이거 제가 조절할게요. 아, 보이시는 분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모든 몇백 차원이든 간에 다 이런 모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양에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인공지능은 최소값을 최적의 해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의 효과를 노리잖아요. 최대의 효과를 나타내는 그래프, 최대의 효과 문제는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된다고 하면은 최대값은 안 찾아요. 최소값을 많이 찾죠. 딥러닝도 백프로파게이션 해가지고 미분에서 0지점 되는 부분 찾잖아요. 그러면 최대값 문제를 최소값 문제로 바꿔버리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1만 곱하면은 확 뒤집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래프에서 요 지점을 찾는 게 최적화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모든 함수가 각 지점의 함수가 이런 식으로 있다는 거고. 그러면은 이 모든 전체 공간에서 최적의 최고 낮은 이런 해, 이게 글로벌 미니멈 최적해가 되는 거죠. 근데 이런 해를 우리 실제로는 찾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찾는 해는 이런 데 있습니다. 이게 로컬 미니멈이라는 거예요. 자, 딥러닝의 문제가 로컬 미니멈 문제예요. 나중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게 왜 빠지냐면은 이게 경사각형법으로 이렇게 내려가요. 그러면 얘는 내려가면 올라올 수 없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초기 값이 어디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이 해를 찾을 수 있든지 이 해를 찾을 수 있든지 그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딥러닝이 어려운 이유가 이게요. 한 방에 초기치를 여기로 할 수 없으니까 막 시행착오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는 이런 함수로 돼 있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여기서 가장 좋은 조건을 찾아야 되는 거야. 그거를 이미지화 시키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런 게 이미지가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휴리스틱이라는 거는, 이 휴리스틱 방법론이라는 거는 최적해가 아니지만 얘가 찾아낸 해는 짧은 시간에 이거를 다 알파고가 바둑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그 이세돌한테 졌잖아요. 그거는 전 탐색을 못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 만큼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도 알파고가 사람을 이겼었다는 거는 휴리스틱 알고리즘이라는 걸 해서 최적해는 아니야. 하지만 이 시간에서 내가 찾은 것 중에서는 최적해라고 보장을 해. 이런 게 휴리스틱 알고리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로벌 미니멈은 아니지만 로컬 미니멈이다. 짧은 시간에 찾을 수 있는.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최적화라는 거는 최대치나 최소치를 찾는데 일반적으로는 최소치를 찾게 됩니다. 최대치 찾는 문제는 마이너스를 곱해서 최소치 찾는 문제로 그냥 변환시켜버리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최적화가 진행이 됩니다. 자, 이제 아침에 조금 제가 강의 설명이랑 이런 거를 하면서 시간이 좀 들었고, 지금까지 별로 어렵지는 않았겠지만 여기까지 과정 중에서 혹시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없으시면은 아직 아침 못 드신 분들 계실 거니까 일단 10시까지 휴식을 취하면서 커피도 드시고 그렇게 하시고 이따 10시에 다시 뵙겠습니다.